저는 누구보다 제 가족이 중요한 사람인데요. 가족은 제게 전부나 다름없고 가족이 있기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래서 힘들어도 지쳐도 가족만 보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려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게 다름 아닌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장모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치가 떨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기에 한때는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보다 못한 짓을 벌이고 우리를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화가 삭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평범한 연애를 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고민하던 사이였습니다. 모든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지만 아내와 저는 처음부터 서로가 동반자가 되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이해하는 사이라는 게 저희가 오래 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크게 높낮이도 없고 지루해 보일지 모르는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싶었죠. 일찍부터 결혼 얘기를 나누며 진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혼이 가까워오면서 아내는 부쩍 불안함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내의 복잡한 가정사 때문이었죠. 아내는 원래부터 가정사로 힘들어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저를 좋아하게 된 것도 제가 변화가 없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아내의 부모님은 일찍이 별거를 하시며 오랫동안 떨어져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인 장모님의 일 때문이었지만 그 후로는 어찌된 일인지 두 분이 다시 합치지를 않으셨다 들었어요.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졌어. 보험 일을 한다고 자꾸 바빠지더니 승진이 됐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는 거야.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라 아빠도 말리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중학생이던 무렵부터 엄마랑 따로 살게 됐어. 처음에는 그래봤자 1년이나 2년이나 되겠지 싶었는데 엄마는 그 후로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 심지어 그 사이에 직장을 옮겨서 가까이로 이사를 왔는데 말이야. 차로 1~2시간 거리면 가족이랑 같이 살 법도 한데 엄마는 일을 핑계로 대면서 아빠랑 다시 합칠 생각이 없어 보였어. 복잡한 어른들 일이라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도 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부모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더라고. 자식 다 키워놨다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럴 거면 정말 별거를 하지 말고 아예 갈라서서 호적 정리를 했으면 싶은 거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부모님 얘기를 묻는 게 너무 싫었어. 중학생 때부터 따로 살아서 엄마랑 동네 아줌마보다 어색한 사이인 걸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 솔직히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어. 이혼은 아니고 별거인데 벌써 10년째예요.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차라리 이혼하셨어요가 설명하기 쉽지.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내의 집안 사정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아닌 별거인 부모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죠. 이미 부모님들끼리는 남이나 다름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 왜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말로는 나 시집갈 때까지는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것도 싫었어. 그래봐야 1년에 겨우 한 번 보는 엄마가 무슨 엄마냐고. 한참 어머님의 보살핌이 필요할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멀어져 버린 아내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원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무척 많아 보였죠.
아내 말로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들 한복을 고르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야 저희들이 오래 만난 만큼 아내의 가정사도 대충 알고 계시고 그런 걸로 며느리 차별하실 분도 아니라 걱정이 없었지만 그건 오로지 아내 스스로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내가 결정할 일이기에 저는 아무것도 대신 해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고민을 마치기도 전에 상황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아셨던 건지 저희의 결혼 소식을 아시고는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결혼을 한다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니? 내가 남한테 네 결혼 소식을 들어야겠어? 아직 청첩장도 안 나왔어. 청첩장 나오면 말할까 했었어. 할까 했어? 그럼 안 할 생각도 했었다는 거야? 어머 미영이 너 진짜 사람 섭섭하게 한다. 네가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고민을 뭐하러 해? 딸 결혼하는데 꼭 참석해야지. 그래서 벌써 상견례까지 끝내고 청첩장 고르고 있는 거야? 사위 될 사람 소개도 안 시키고? 엄마,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뭐 얼마나 가깝게 지냈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친한 척이야? 엄마 말대로 멀리 사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1년에 뭐 몇 번이나 봤는데? 외국 사는 가족들도 우리보다는 자주 봐. 근데 이런 관계에 내가 웃으면서 엄마한테 결혼 소식 전할 수 있겠어? 솔직히 말하면 청첩장에 적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말 못한 거야. 그런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난리칠 게 뻔해서. 아무튼 결국 알게 됐으니까 올 거면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가.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장모님께 무척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친정엄마 도움받는 다른 사람들을 무척 부러워했으면서도 자기 어머니에게는 큰 기대가 없는 듯 보였죠. 말을 하다 보니 더 화가 나는지 잔뜩 말을 쏟아내고 돌아서는 아내를 보며 장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아내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달래드릴 수밖에 없었죠. 저 미영이가 그래도 장모님 오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동안 장모님 소식을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채가 저러면 자네라도 좀 신경을 썼어야지. 이게 뭔가? 자네는 장모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려고 그랬나? 내가 미영이 아빠랑 같이 안 산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혼인관계 유지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내가 미영이 엄마이고 그 집 안주인이야. 근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네까지 나 장모 대접 안 할 생각이라면 나 정말 가만히 못 있어? 괜히 불똥이 제게 튀었던 건지 장모님은 저더러 앞으로 장모 대접을 잘하라며 당부를 하셨고 저는 그 앞에서 그러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장모님을 또 뵐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도 가족들과 내외하듯 지내시던 분이셨으니 이제 와서 왕래가 많아질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모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부터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그 후로도 제게 자주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장모에게 전화를 해야지. 그 집에는 인사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안 챙기는 거야? 따로 산다고 장모 취급도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내가 장모 잘 챙기라고 했지? 자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해?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잘할 건가? 예? 글쎄요. 뭐 제가 해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사실 내가 미영이 결혼시키면서 생각이 많았어. 내가 신경 못 쓴 사이에 애가 많이 자랐구나 싶고 언제 이렇게 결혼을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미영이랑 다시 잘 지내고 싶은데 애가 도통 곁을 안 주니까 말이야. 장모님은 제게 가족들과 다시 잘 지내고 싶으시다며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연락 안 받으시는 장인어른과 툭툭거리는 아내에게 말을 잘 해달라고 말이죠.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장모님과 잘 지내기를 바랐던 저도 그 말은 찬성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하던 날 혼주석에 계신 장모님을 보며 아내가 내심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모님이 아내 쪽 손님들을 맞아주시고 웨딩드레스 입은 아내의 모습을 칭찬해 주실 때 아내는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뒤에서 몰래 우는 모습까지 제가 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로 아내가 장모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랐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친정엄마 도움받으며 지내는 걸 배아파할 정도로 부러워했던 아니었기에 저는 그런 아내에게 친정어머니가 계셔줬으면 했어요. 그런 와중에 장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나서서 장모님까지 모시고 다 같이 자리를 만들고 어버이날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장모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 하시던 장인어른도 저희들이 다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며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모님도 진심이셨는지 장인어른과 아내를 부쩍 챙기셨고 말이죠. 아내의 밥숟가락 위로 반찬들을 올려주시는 장모님을 보며 저는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한 아내는 더더욱 장모님의 손길을 그리워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못 먹는데 딱 하나 장모님이 오래전 해주신 호박죽을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장모님, 미영이가 호박죽이 먹고 싶다는데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박죽? 아휴, 걔는 또 왜 하필 손이 많이 가는 걸 먹고 싶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고생인데. 그냥 사다 주면 안 되나? 옛날에 먹었던 게 먹고 싶다 그래서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거든요. 장모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그럼 뭐 수고비라도 주나? 아니,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돈이잖아. 재료비에 수고비 정도 쳐주면 내가 해다 주고. 수고비요? 아, 예. 그럼요, 드려야죠. 수고비를 바라시는 장모님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죽을 끓여주신다니 감사했습니다. 확실히 전에 먹던 맛이 그리웠던 건지 아내는 그 죽을 먹고 입덧도 무사히 이겨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원한 가족사는 알고 있었기에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저는 장모님께 아내의 몸조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작은 성의와 함께 말이죠. 나도 그냥 해주고 싶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내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아서 말이야. 보험일이라는 게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나도 굶어 죽기 십상이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생활비 정도 도와주면 나도 편한 거지. 그럼요. 저희가 장모님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아무쪼록 미영이 몸조리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잘 못 챙겨줬거든요. 그래, 자네는 나가서 일해야지. 내 딸은 내가 잘 챙길 테니까 자네는 걱정 말고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뭐 월급쟁이 월급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장모님 말씀처럼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라 장모님께 매번 수고비를 챙겨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서는 외벌이가 되어버려 더 어려운 사정이었죠. 그래도 드릴 건 드려야 하니 저는 장모님께
보통의 베이비시터 월급만큼을 챙겨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크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에게 도움받아 좋다는 아내를 보며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의 웃음을 보며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평소 건강 하나는 자부하신다며 병원 한번 안 가시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고 마셨던 거죠. 몇 달 전부터 부쩍 몸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하셨지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고집이 있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는 저희의 말을 자꾸 거부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끌고 갔어야 하는데 미리 병원에 모시지 않은 게 실수였던 건지 장인어른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상태가 악화되고 마셨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와병 생활을 하게 되셨죠.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상황에 저희 식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장 장인어른도 걱정이었지만 병원비가 가장 큰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가 태어나고 외벌이에 생활비가 빠듯해졌는데 그 월급에서 장인어른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벅찼거든요. 뭐라도 해야 가족을 살리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퇴근 후 매일 밤마다 대리운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당연히 그런 제 건강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잠도 별로 없고 건강 체질인 탓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술자리 약속이 별로 없는 평일이라 그런지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끊기지 않고 건수를 잡을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네요. 투잡으로 대리운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오늘같이 꾸준한 날은 별로 없었기에 매일이 오늘만 같아도 돈 걱정은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 또 콜 하나가 잡혔는데 저는 익숙한 주소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출발지는 제가 있는 곳 근처의 술집이었지만 도착지가 제가 아는 곳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을 해봤지만 그곳은 장모님이 지내시는 곳의 집 주소였습니다. 자주 가보지도 못한 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있냐 싶으시겠지만 그동안 장모님 집으로 택배를 자주 보냈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장모님의 부탁으로 그 주소로 쌀을 시켜드렸기에 제가 그 주소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이가 있고 혼자 사시는데도 형편이 안 좋으신지 저희에게 자주 생필품 부탁을 하시기에 당장 주문 내용 몇 개만 뒤져봐도 그 주소는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집은 장모님 댁이 확실한데 대체 누가 그 콜을 부르셨나 싶었죠. 혹시나 장모님일까 생각을 해봤지만 번호는 장모님의 번호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장모님께서 당장 한 달 사이에 이사를 가셨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 콜을 잡았고 콜을 부르신 손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아내의 먼 친척이나 지인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역시나 그 손님은 제가 생전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아마 장모님보다는 어리게 보였죠. 장모님의 손님이실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그 집에 갈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생각이 들지 않았고 혼자 사시는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찍은 그 손님의 정체를 알아야겠다 싶었던 저는 필연적으로 그 손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봐도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 보이는 것이 혹시 옆집이나 근처 주소를 잘못 찍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손님을 태우며 그 손님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모님의 집 주소가 아니더라도 그 손님도 특이해 보이긴 했었죠. 손님의 차는 연식도 꽤 되어 보이는 비싸지 않은 국산차였는데 제가 손님을 모시러 간 곳은 강남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술집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그쪽으로 몇 번 대리일을 하러 가봤었지만 그때마다 매번 고급 외제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늘 차에 손상이 갈까 조심스럽기 마련이기에 매번 그 가게를 찾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도 그런 손님들은 가진 만큼 여유도 있고 팁도 후하시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를 잡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도 내심 그런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그 손님은 옷차림이나 차를 뜯어보더라도 평소 그 가게를 드나드는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술집에서 손님을 가려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고급 술집에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말도 아닌 평일에 그것도 혼자 와서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는 손님이라면 좀 더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급 양주만 취급하는 그 집 술값이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술값을 오롯이 혼자 계산을 했다면 그럼 이 손님은 몇백만원짜리 술값이 아까운 사람이 아닐 거라는 추측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의 사정이야 저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필이면 장모님의 집 주소로 운전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촉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이었으면 어떤 손님이 타시던 나는 운전만 해주면 되고 돈만 벌면 된다 싶어 일부러 신경을 꺼두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주소를 잘못 찍었던 거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손님의 행선지가 정말 장모님 댁이라면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장모님께 무슨 말을 여쭤야 하는 건지 골치가 아파지니까요. 그렇게 별의별 생각을 하며 저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만취한 손님은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더니 시트에 누워 잠을 청하시더군요. 저는 손님이 완전히 잠드신 것을 확인한 뒤 그 손님의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은 정말 모든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행선지를 확인해보니 확실히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술집이며 쇼핑몰들만 찍혀있더군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소는 모두 장모님 댁 주소가 맞았고요. 장모님과 이 남자의 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다닌 곳으로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마치 돈 많은 백수 한량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 손님은 돈 많은 부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그렇다면 로또라도 되지 않고서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확실해진 것은 이 남자가 장모님이나 아니면 장모님 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었죠. 아파트나 빌라만 되었어도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장모님의 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주택이죠. 어쩌면 장모님이 정말로 그 사이에 말도 없이 이사를 가셨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주소지를 숨기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제 촉은 자꾸만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혼자 그런 탐정놀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까지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갑자기 심장이 뛰고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뭔가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 장모님이 저를 알아봐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에 저는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코로나 덕분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얼굴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서 다행이었네요. 그래도 혹시 알아보시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평소 제게 별 관심이 없으신 장모님이라면 못 알아보실지도 모른다 싶었죠. 그렇게 반은 마스크에 의지하고 반은 운에 기대었던 저는 만취한 손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도착? 그래. 내가 대리를 불렀지? 내 정신이 없어. 그렇게 취한 손님을 부축한 저는 장모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분 뒤
안쪽에서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보지 않아도 그게 장모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유, 뭐야? 이제 들어오는 거야? 대문 너머로 들리는 중년 여성의 음성이 확실한 저희 장모님이셨거든요. 이윽고 대문이 열린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